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와 새로운 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더 새롭고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초대석 오늘 게스트분을 모시고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코이너들 중에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쓰신 사이페티 나무스 교수. 지금은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아니지만 레바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시죠. 그렇게 경제학계에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진출하시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전파하시고 알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쩌면 오늘 이 초대석에 모신 분도 그런 패스를 걸으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인사드리고 만나 뵙는 분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님이신 김태봉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저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봉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아주대학교에 온 지는 11년 됐습니다. 학위를 마친 2011년에는 제가 KDI라는 국책 연구소에서 이 거시경제 전망 이런 일을 했었고요. 학술적인 연구로는 이제 거시경제, 경기변동, 통화정책, 재정정책 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집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환영하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가요? 그거부터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출연하게 된 이제 배경과 약간의 이제 오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학자라고 하면 대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대다수, 또 특히 뭐 심지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유명한 대가 교수님들도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몰라라는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그 편견을 조금은 이제 해소하고자 나왔고요. 네. 물론 제가 그 유명한 대가 뭐 학계에서 아주 그 에스타블리시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평범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계에도 일부 소수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또 비트코인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틀과 방법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에 백 대표님의 그 최근 저서의 제목과 같이 결국은 비트코인이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류 의견은, 경제학계에서 그럼 주류 의견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한 어떤 실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예의주시해야 된다, 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4,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크게 주목을 안 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여전히 튤립 버블이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변화들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위험성은 어떤 거에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예. 어떤 담보되는, 백업되는 자산이 없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거는 같고, 이게 얘네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금만큼의 어떤 안정적인 뭐 이런 이제 우상향의 자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라는 어떤 속성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디지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짜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거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받아들이기를 이제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댓글 가끔 달라주시는 걸 보면,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다 팔면 어떻게 되느냐, 뭐 2100만 개라는 희소 그 하드캡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다 같은 사실 걱정에서 나온 것들은 같거든요. 네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금 같은 거는 이제 네. 뭐 바로 사실 뭐 저도 금을 딱 본다고 해서 이게 순도 99%인지는 잘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눈앞에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한번 이 감정을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거조차 없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좀 그때 처음 보니까 비트코인이 선언을 한 게 기존의 법정 화폐라는 게 가치가 없어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가치 있는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디클레어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통적인 경제학자, 화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자체로부터 비롯된 또 오해가 사실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경제학자분들이 이 선언을 싫어하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특히 법정 화폐라는 건 이제 우리의 어떤 화폐 경제사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그 합의된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인류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요? 인류 최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나라에서 혹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네네네. 스테이블 코인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오. 한자로 쓰여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예, 똑같은 건데요. 상평통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 예, 이게 이제 상평통보인데요. 이 실제고요. 이 한자를 보시면 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상평통보라. 제가 이제 중등 고등교육을 외국에서 다니다 보니까 한자가 약한데. 예, 상은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게 상이죠.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자. 밑으로 내려가면 평평할 평. 네. 상평이죠. 그렇죠. 통은 통할 통. 그렇죠. 유통할 때 통. 맞습니다. 예. 보는 이제 보물할 때 보. 보물할 때 예, 보군요. 귀중한. 보통 통보라는 게 이제 화폐, 코인, 이 동전을 이제 통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중국 화폐에서도 통보라는 이름을 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상평이라는 이 두 가지 한자입니다. 항상 평평하다. 스테이블하다. 네. 그런 의미군요. 예, 그쵸. 스테이블 코인은 조선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가치가 일관되게 고정되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 스테이블 코인.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조선에서 시작된 겁니다. 몰랐습니다. 예.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의 얘기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좀 의미는 다릅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이 한자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놀랬었습니다. 현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통화정책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조선시대 때 동전에다가 상평이라는 것을 쓴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사실 이 상평은 무슨 뜻이냐면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기는 이 화폐가 일정하도록 유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화정책의 물가 안정이랑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정부가 동전 화폐라는 것을 공급을 하면 이게 물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현대 거시경제학의 뭐 이런 수학적인 모형이나 이런 것 이해 없이 또 그 이후에 20세기의 어떤 통화정책 발전사 이런 거를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화폐라는 게 물가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게 실패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를 너무 많이 발행했죠. 통화량 공급에 실패했군요. 그쵸. 공급량 조절에. 의도는 이제 선언은 이제 고르게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게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은 이제 이게 남발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예를 들면 이걸로 쌀 한 섬을 살 수 있었는데 인플레가 계속돼서 쌀 한 섬 살려면 이게 뭐 10개가 필요해지고 100개가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백전이 생긴 거였거든요. 일종의 화폐 개혁을 한 거군요. 화폐 개혁이라기보다는 이거에
개와 동일한 당백전이라는 거를 이제 그 신권을 만든 거죠. 네. 5만 원 신권 만들듯이.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어쨌든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운용을 할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죠? 의도는 이제 물가와 직결돼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조선시대 때 왜 그러면 이걸 막 남발을 했습니까? 그들도 어쨌든 이게 고정되는 가치를 지니려면은 남발되면 안 된다는 건 알았을 텐데,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제가 한국 경제사를 아주 면밀하게 공부하지는 못해서 예. 이 역시 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항상. 정부가 항상 뭐 전쟁을 치른다든지, 네. 특히 전쟁 시기, 뭐 또는 이제 가뭄이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기죠. 네. 그때 뭔가 이제 정부 재정을 확대해서 부양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죠. 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이게 이제 달러와 금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평통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화폐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은 상품이라는 게 있고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결국 뭔가 물건들을 사기 위한 어떤 교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어떤 숫자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지나치게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 변동이 되도록 이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은 이 화폐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 화폐 가치는 결국 이걸 얼만큼 발행하느냐, 이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죠? 이게 더 비싸지니까 네.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 가격은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이게 과도하게 너무 발행이 되면 이게 이제 흔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얘기 뭐냐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요걸로 표시된 이 상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20세기에 와서도 이런 어떤 가치 조절의 역사는 계속 실패의 연속입니다. 조선시대만 예외적인 게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가장 선진국이었던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조차도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금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이 네. 정부나 중앙은행이라는 주체는 언제나 화폐 공급량을 잘 조절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으나, 조선 때부터 그렇게 했으나 사실 항상 실패해 왔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제 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금은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금은 일단 희소하죠. 예, 그렇죠. 물론 희소한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냐 금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역사적으로 정부들이 이 정부의 어떤 파이낸싱의 어떤 근거를 금으로 삼았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인데 역사적인 결과물이었어요. 결과물이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다이아몬드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왜 금이었을까? 은도 어쩌면 은이었을 수도 있고, 은도 시도는 되긴 했었으니까. 예. 뭐 구리, 텅스텐, 팔라디움 여러 가지 광물과 귀금속들이 많은데 왜 하필 금이었을까? 왜 하필 금이었을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공부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게 일단 저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제 비슷한 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비트코인일까?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은 사실 그 소스 코드도 다 공개돼 있고 카피 페이스트해서 비트코인 2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서 더 디지털적으로는 언제든지 더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의 비트코인보다 더 우월한 어떤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여전히 비트코인일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역사적 산물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포텐셜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한정돼 있는 수량, 그다음에 어떤 채굴 시스템, 뭐 인센티브 구조죠. 분산 원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뭐 이런 굉장히 그 기초적인 어떤 기술의 포텐셜들은 다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까지는 검증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이제 학자다 보니까 반드시 비트코인은 뜰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언하진 않으셨군요. 단언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2018년쯤에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디지털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기초자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준비자산 또는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2018년에 이미.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단언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금의 역사를 보면은 왜 금이었는지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초창기 시절에 왜 꼭 비트코인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답하기 어려웠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치가 지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포텐셜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의 그 가격 형성은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신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네트워크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 굉장히 완벽한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백 대표님의 그 저서의 제목이 너무나도 맞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말씀하신 네트워크 효과를 저도 기저에 깔고 그렇게 지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언제나 승자 독식으로 이어졌다라는 네. 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플랫폼들의 아주 긴 성공을 바라보면서 네. 화폐도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 효과가 어떤 특정 화폐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는 무조건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니 비트코인만이 결국에는 남겠구나 그 생각이었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결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금을 완벽한 화폐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왜 굳이 금이었지? 근데 그거는 단지 그냥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 오면서 결과적으로 금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피디나무스는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이제 자신의 그 분석에 따르면 금의 이제 절약 유량 비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귀금속이나 어떤 희소성 있는 그런 재화들보다 금이 더 절약 유량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채굴할 수 있는 그 리소스와 비용이 많이 들고 채굴에 들어가는 리소스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채굴하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비탄력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분석에 따르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선택되어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최후의 서바이버가 되었고 그러면은 같은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겠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될 거라면 지금 수백만 개가 이제 존재를 하는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질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참 재테크에는 꽝인데요. 제가 비트코인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포트폴리오상 알트코인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좋지 않죠. 사실은 제가 알트코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스마트 컨트랙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서비스들, 사용 가치에 사실은 그 내러티브에 21년도 당시에 제가 혹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불장이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꼭지점에 제가 상투를 잡고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뭐 말 정도 여름이었던 여름이었군요. 예. 거의 뭐 이게 6만 불 이렇게 갈 때. 예, 그때 이제 3세대 코인 하면서 이제 칼다노 에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이어서 뭐 그죠? 이제 점기도 안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하스켈 언어로 돼 있어서 기존에 뭐 이런 보안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뭐 이런 이제 내러티브에 이제 혹해가지고 야 에이다 좋은가 보다 이러고 샀다가 예, 뭐 마이너스 한 8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한 재작년쯤에 이제 ETF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에이다 특정 코인 한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제 뭐 솔라나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고 이게 좀 이제 분포를 이제 배분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알트코인에 너무 많은 빚이 묻어서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 이러면은 뭐 주식 뭐가 좋아요? 부동산 어디를 사야 돼요? 뭐 지금 달러 사야 되나요? 항상 물어보는데 절대로 경제학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경제학자가 혹시라도 대답하면은 반대로 투자를 해라. 무조건 반대로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참 희한해요. 그죠? 그때 이제 21년도에 제가 알트코인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 각각의 노드의 어떤 고유성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을 거기다 만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고유 주소지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뭔가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그런 디지털 세계에서의 고유성이 부여되는 컨텐츠로 인증이 되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디지털 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하.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딴 사람이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알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토지다.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처음인 거 맞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어디서 듣지 않고 저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토지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토에 모든 토지가 있는데, 서울이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에는 또 강남도 있고, 여의도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토양의 뭐 이제 땅들인데, 어디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고, 어디는 이제 낮은 뭐 주택이 있을 수 있고, 빌라가 있을 수 있고, 상가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는 또 그 값어치가 굉장히 비싼 지역에 천차만별의 가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이 있다라는 게 마치 그 빈 공간이 토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토지도 이 우리 세상에서 이 대체 불가능한 그 고유한 그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 컨트랙도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는 고유성이 부여된 빈 공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빈 공간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지, 상가 건물을 지을지, 빌라를 지을지, 아니면 개인 주택을 지을지, 아니면 뭐 박물관을 지을지, 그 선택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값어치는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지역 블록이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바뀐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스마트 컨트랙에 어떤 서비스들이 업로드 돼서 어떤 사용 가치로 이게 거래가 되느냐,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유용한 그런 서비스가 이제 거래가 되면은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강남, 여의도 같은 주소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냥 빈 땅일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토지 물론 이제 고유성 있고 다 좋고 뭐 우리 여기 이제 개발할 거야. 여기 뭐 공항도 들어서고 항만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이제 개발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올 거야. 뭐 여기 이제 정부 기관 중에서 여기 지방 이전을 한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뽐뿌질을 하는 거죠. 네.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근데 다 이게 무효화가 돼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 땅 투기 뭐 이런 거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려가지고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알트코인도 똑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 토지네요, 진짜.
토지입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를 입을 곳, GTX가 네. 된다, 뭐 이런 네. 소문의 가격이 먼저 네. 오르는데, 네네.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여기에 고급 아파트나 아니면 좋은 학교나 뭐 학군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그렇게 버려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붐앤버스트를 계속 겪는 진짜 토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는 다 결국 네. 그렇게 가격이 다 떨어지고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과연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얼마나 경제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 산업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뭐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때 그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MIT에서 졸업장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님, 누군지 압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MIT에서 졸업장을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에다가 민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죠. 기업에서 이제 인사과에서 신입 채용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적 증명서, 뭐 졸업 증명서,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뭐 프린트를 받아서 이제 이 하드 카피를 제출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다 블록체인에다가 올려놓으면 사실 그런 프린트를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위조나 이런 거를 검증할 필요도 없이 기업에서 채용할 때 바로 즉시 실시간으로 인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소소하게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지고 시장성이 있고 산업으로 발전을 해서 그런 스마트 컨트랙의 유용성이 생기느냐가 사실은 알트코인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